이더리움 생태계는 아마 앞으로도 커질 거예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까 부분은 살짝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크립토 커런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20만 달러 전망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4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고란입니다. 법적인 용어는요,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입니다. 그게 특근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에 가장 먼저 이 법에 이 코인이 등장한 게 그 법의 처음이에요. 그 법에 가상자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기구가 있어요. FATF라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코인 등을 뭐라고 했냐면 버추얼 에셋이라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에셋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가상 자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 영어로 버추얼 했을 때하고 우리나라 가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하고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버추얼은 약간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하면요, 이 가상은 뭔가 허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안 좋은 거. 실체도 없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막 매달리는 막 그런 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인 용어는 가상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암호화폐,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 화폐라는 단어보다는 자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알트코인 가운데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화폐의 역할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 비트코인 들고 가서 커피도 못 사 먹는데 그 커피 결제 안 하려고 10분을 기다려? 이런 말들을, 이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을 화폐로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금은 대체로 경우에 화폐로 쓰지 않습니다. 자산의 성격으로 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마 금을 화폐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전당포에 가서 금을 맡기거나 아니면 팔고서 이제 화폐로 쓰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금으로서 저는 이제 자산이 성격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붙는 게 가상이냐 암호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상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제 이 한국말에는 좀 숨어 있어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암호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자산들 가운데 그 암호화 체계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른바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건 이제 블록체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약간 더 약간 뭐랄까 더 좁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요. 그냥 이렇게 짧게 부를 때는 그냥 크립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에셋이라는 표현을 더 이제 대중적으로 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크립토라는 표현, 암호라는 표현을 썼을 때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일부 몇몇 이제 알트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가장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로요, 상호 관세가 발효된 4월 7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격은 지난해 미국 대선, 지난해 11월 5일이었죠. 이 수준 가격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는 8만 5천 달러 선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수준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반면 비트코인과 최근 상관관계가 0.7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사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0.7이라는 건 정말 아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에 28,200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8,700선, 18,900선 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디지털 금 가운데 사실 디지털 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금을 지향하지만 현재는 디지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위험 자산인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은 블랙락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떤 때는 안전자산이고 어떤 때는 위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위험 자산 성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비슷해진 거고요. 그런데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선방하는 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트럼프가 얼마 전이었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자산인 증시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호재가, 확실한 호재가 더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자면 약간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실 디지털에 가깝거든요. 금이 아니라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보니까 2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7조 달러예요. 자산 순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의 순서를 매겨봤을 때 금이 1등이고요. 비트코인이 한 9등 정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한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 그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는 약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금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한 12분의 1 수준으로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금의 12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처럼 안전자산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게다가 이 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기관들이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막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편입을 안 한 기관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 즈음이 아마 진짜 안전자산이구나, 우리나라까지 편입하네? 라고 아마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저는 한국은행이 그 외환 보유의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편입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금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인 거예요. 자, 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가치가 있어요. 진짜 금 장식으로 쓰는지 뭐 산업용으로 약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쓸 때도 쓰고요. 인류 고래적으로 약간 금을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래적으로 금을 좋아했을 때 가격은 그냥 좀 약간 그냥 미미하게 그냥 움직였습니다. 왜냐, 실물 가치만 있었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그렇게 뭐 실물 가치가 갑자기 막 30%가 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 투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실물 가치와 투자 가치 중에 투자 가치 비중이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금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2004년인가요? 금 ETF가 나오면서 투자 가치가 그야말로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가격이 한 3,200달러 정도 될까요? 거기 중에 실물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뭐 미미해요. 대부분이 다 투자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실물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실물 수요가 뭐 30%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금 가격이 막 30%가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뭐다? 투자 가치 때문입니다. 뭐 투자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투기 세력이 붙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가운데 실물 가치가 없어요. 투자 가치가 극대화된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경우에는 하방을 받쳐주는 실물 가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로만 구성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의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로만 구성돼 있다라는 건 투자가 그만큼 편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경도 약간 있습니다. 실물금을 투자하려고 하면 그 실물금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선물 금값과 영국에서 거래되는 현물 금값이 차이가 나니까 뭐 JP 모건들이 투자은행들이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영국에 있는 금을 실어다가 미국으로 날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디지털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보관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드 월렛을 하면 한 요만한 월렛? 그냥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 저장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 가치로서 극대화된 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 역사 이래에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래봐야 지금 10년 조금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인류 모두가
자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이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와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의 뭐 강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화폐입니다. 인플레이션 화폐요. 그냥 찍어내고 싶은 대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달러를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 덕분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특히나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축통화주의가 흔들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달러 괜찮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10분마다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발행되는 속도가 인플레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2140년이 되면 제로가 됩니다. 발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디플레 화폐가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괜찮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탄생되는 겁니다. 왜 인류 역사상 가장 괜찮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금 같은 경우에도 금광이 갑자기 발견됐다. 그럼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100만 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디플레이 화폐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비트 맥시 분들이 내거는 표가 있어요. 1BTC는 1BTC다. 그러니까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달러만 해도 연준이 초기에 나왔던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1달러의 가치와 지금 1달러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 1달러의 가치는 그야말로 거의 먼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는요. 비트코인 처음 탄생한 2009년이나 지금이나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는 강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위험자산에서 대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뭔가 불확실성, 매크로적인 상황이 이어지니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ETF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4월 들어서 4월 2일 하루만 빼고 계속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면 결국 ETF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에 따른 달러 기축 통화의 의심, 달러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요국 통화를 기준으로 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 DXY 그 지수가요 10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거 달러 믿어도 돼? 메이드 인 USA 자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위험성을 해치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서요. 달러 가치 하락의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이제 비트코인 이른바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건 2017년 그때부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을 이제 뭐 3차 불장으로 정의하자면 1차 불장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있었고요. 2차 불장은 2021년 11월에 정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3차 불장이 이게 지금 지난 1월에 기록한 비트코인 10만 9천 달러 이걸 이제 3차 불장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아직 더 남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세 번의 불장으로 정의해 보자면요. 앞서 두 차례 불장에서 이 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횡보를 합니다. 계속 오르는 자산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비트 말고 뭐 있지? 그럼 이제 이더리움으로 갑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 알트코인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또 올라요. 그런데 이더리움도 이제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야 이더 올랐는데 그다음 안 오른 게 뭐지? 그 다음에는 라지캡 알트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큰 알트코인으로 또 눈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또 시가총액 큰 알트코인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올랐어.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모든 알트가 오르는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피날레를 태우고 크립토 윈터에 들어가죠. 이른바 이제 혹한기를 또 견딥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2018년에 시장 무너지고 나서 19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년부터 이제 스물스물 이제 또 비트코인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더가 갑니다. 그리고 라지캡 알트가 가요. 그리고 모든 알트가 다 올랐다가 피날레를 화려하게 불을 하얗게 태우고 이제 또 다시 또 우리 윈터를 겪습니다. 22년, 23년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인고의 세월을 건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불장이에요. 비트 올랐죠. 이더가 올라야 돼요. 이더가 안 올라.
이더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자면 거의 5년 이전 수준 가격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년 수준 비트코인 가격을 보자면 비트코인은 확실히 높거든요. 가격 수준 자체가. 근데 이더리움 투자한 사람들이 5년 장투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이제 코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사이클을 보자면 지금쯤 이더 오르고 라지캡 오르고 모든 알트가 막 난리가 나는 시장이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네, 과거의 사이클이 깨졌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야 알트 시즌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알트 시즌이 무슨 유니콘이라서 온다 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안 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왜 안 올 거라고 보냐면 1차, 2차 때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의 성격과 지금 3차 때 들어온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3차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ETF발 자금이 들어왔어요. 기관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지 않던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금은 비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트 팔고 알트로 가지 않아요.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지금처럼 매크로 상황 안 좋고 야 비트코인도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예 그냥 비트를 팔고 시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안전자산인 뭐 미국채를 가든지 뭐 다른 뭐 엔화를 가든지 아예 시장을 떠나요. 거기서 남아서 야 비트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다시 이더 사야지 이렇게 옮겨가는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다른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과거 1차, 2차 불장 때 나타났던 알트코인 시즌 그 사이클은 이제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불장이라는 정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트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은 3차 불장에 해당하겠죠. 뭐 지금 지난번 한 게 이제 10만 9천 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더 오르느냐 아니면은 조금 오랫동안 또 횡보를 이어가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장 갔다가 이제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 오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80%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을 받아봐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만 4천까지 밀렸어요. 자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밀리는 것도 다른 거예요. 많이 밀려봐야 20, 30% 밀리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커졌습니다. 지금 1.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요.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를 보자면요. 내리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많이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르는 것도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을 몇 배 오르는 이런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도는 약간 중국계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출발이 중국계였어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약간 이제 테더를 몰아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더가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더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이게 그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자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준 순위를 쭉 순서대로 이제 국가별로 쭉 매겨지겠죠. 그러면 테더가 7등이에요.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자면 일본하고 중국은 국채를 팔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유량만 놓고 보자면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이에요. 근데 새로 사는 수요를 보자면 테더가 7등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샀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채를. 근데 이 테더가 약간 출신 성분이 의심스럽다? 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쫓아내기에는 이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리고 이미 이제 약간 뉴욕 남부지방 법원하고 2000 몇 년인가요? 이 벌금을 내면서 일종의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과거에 니들이 잘못한 건 용서해 줄게. 여기서 벌금으로 끝내자. 자, 앞으로 우리 규정을 잘 지키면서 미국 정부에 협조하면서 성장해라. 라고 일종의 이제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봐주는 건 끝났다. 그리고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대마불사입니다. 한번 이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아마 다른 미국계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테더가 막 사라지거나 뭔가 위협을 당한다. 생존을 위협당한다. 라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더가 얼마나 엄청난 회사냐면 여기 약간 대동강물 팔아서 장사하는 건데 이 테더의 그 수익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USDT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코인이거든요. 전체 코인 시장의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그럼 이제 그 USDT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달러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 1억 달러어치 USDT 줘. 이러면은 그 테더사가 1억 달러를 받아요. 그래서 1억 달러어치 USDT를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1억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 미국 국채를 사면 지금 10년물짜리가 대충 4.5 나오고요. 2년물짜리가 얼마지? 뭐 4% 나온다고 치면 그냥 4% 이자를 그냥 얻는 겁니다. 수익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테더를 발행해주고 그냥 그 이자를, 그것도 미국 국채면 진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 앉아서 예를 들어 4% 이자만 먹는다고 쳐요. 근데 테더의 발행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 매입한 미국 국채 규모로 보자면 한 17등 정도 돼요.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국가 순위 딱 매겨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산 것만 해도 약간 7등 규모고요.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는 자산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을 때 이 담보 자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이자가 연 4%.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돈을 벌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해 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돈을 버는 요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락이 1년 동안 거둔 수익보다도 테더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아, 이 정도로 테더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블랙락이 직원이 한 2만 명 넘는다 그러나? 뭐 그러거든요. 근데 테더는 직원이 한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블랙락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테더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더가 국채를 이제 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그 국채를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제 운용하는 운용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운용사가 바로 캔터 피츠제랄드라는 운용사거든요. 근데 이 캔터 피츠제랄드의 CEO가 누구였냐면 지금 현재 상무장관으로 있는 하워드 루트닉입니다. 이게 약간 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제2의 이더리움 고사하고 지금 이더도 이더리움 자체에 존폐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더리움 생태계는 아마 앞으로도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랙락 등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RWA거든요. RWA를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자산을 다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일단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레리 핑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른바 이제 지금까지는 자산화가 안 된 자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냐 무슨 뭐 미술품 뭐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토큰화 시키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블랙락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블랙락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토큰화가 뭐냐면 바로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펀드, 무슨 리츠, ETF 이런 거 다 토큰으로 바꿀 수 있어요. 토큰으로 바꾸게 되면 이른바 거래 효율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그야말로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락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자산을 다 토큰화 시키는 건데, 근데 이 토큰화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토큰화를 하려면 그 토큰을 발행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플랫폼이 바로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이더리움이었고요. 지금은 뭐 솔라나나 아니면 수이나 뭐 다른 체인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은 이더리움이었고요.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올라온다고 해도 어쨌든 이더리움이 RWA 시장에서는 가장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은 좀 줄지 몰라도 어쨌든 RWA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해서 발행되는 RWA 토큰들은 아마 계속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까 부분은 살짝 이게 약간 상관관계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 가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이더리움? 이라고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제2의 이더리움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은 레이어 원 체인으로 보자면 뭐 솔라나나 수이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가격으로 보자면 이게 쉽지 않다. 저도 뭐 알트코인 투자했고요. 그래서 이 단연간의 투자 코인력으로 보자면 알트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거다. 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이요, 이른바 이제 추세 추종 매매라는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 VC가 약간 스타트업 투자하는 것처럼 저기 시장에 널려 있는 것들을 지켜보다가 내가 진짜 이 진흙 속에 진주를 발견해서 이게 막 100배, 1000배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생업이 있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투자를 시작해도 이 해당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생업이 있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서치만 하는 분들도 요거를 이게 어려워요. 성공하기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기엔 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 추정 매매가 뭐냐면 지금 아까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은 사실 다 어렵기 때문에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갑자기 이제 미제 코인이 뜬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미제 코인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르기 시작 전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오르기 시작해서 150원이 됐어. 그러면 야, 50%나 올랐네? 이거 지금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 한번 추세를 받으면 그게 계속 가거든요. 내러티브가 깨질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와, 이게 이제 대세인가 보다라고 300원에 사세요. 근데 그때 추세가 꺾여. 그럼 이제 300원에 물려가지고 여기가 더 오를 거야 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존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추세를 타서 그 300원이라는 가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회복할 때까지 진짜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추세 추정 매매로 추세를 타면 일단 무릎에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발바닥에 사는 건 어렵고요. 무릎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팔 때도 어깨에서 판다라는 관점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판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가 아니라 매매라는 관점 드렸잖아요. 내가 무릎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머리 꼭대기였네? 라고 이제 추세가 꺾이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알트 투자 전략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잘 못해요. 매매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하는 거 그냥 비트 투자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건 진짜 이른바 약간 되게 소액으로 진짜 조금만 먹고 나오는 거의 뭐 치킨값만 멀고 나오는 식으로 그냥 알트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 말고 정말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이 요새 이제 새로 이제 오래된 거 말고 신규 알트코인들 가운데 이제 새로 거래소에 상장되면 어떤 알트코인은 상장되자마자 우하향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대부분이고요. 어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가격을 받쳐주면서 좀 유지가 되고 이제 오르는 그런 알트코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오르는 코인들을 보자면 재단이 돈이 많아서 코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가지고 약간 가격을 좀 받쳐줘요, 재단이.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재단이 물량을 얼마나 갖고 있어서 얘를 관리할 능력이 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기 때 2000 몇 년이었나? 아무튼 1기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달러가 제일 좋은 거야. 비트코인은 쓰레기. 약간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달러가 제일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산이니까. 근데 이제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대선 후보 시절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그리고 우리를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게 미국을 난 비트코인을 지지해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 가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약 등으로 물론 트럼프 입으로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친크립토적인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대선 때부터 약간 그런 입장을 나타낸 이유는 첫 번째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냥 표를 모아야 되니까. 이거 봤더니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센서스가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충 보니까 이 부동층 가운데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네? 라고 하니까 요 사람들을 공략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공략하는 건 과거에 없던 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반크립토적인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내가 친크립토를 하면 부동층에 있던 사람들이 내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네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역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재구조화에 들어간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서 이 크립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해요. 그 한 축이 이제 비트코인이고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쪽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는데 뭔가 보탬이 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코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때 교본이라고 하는 미란 보고서가 있거든요. 스티븐 미란이라는 지금 백악관에서 무슨 경제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그 분인데 그분이 2024년 11월에 허드슨베이 캐피탈이라는 곳에 수석 전략가로 일할 때
야,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미국의 무역 구조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 미란 보고서에 보자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관세 정책, 환율 정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지금 이제 무역 구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아엎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달러 약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 때문에 대안 자산인 금과 암호화폐가 거기서는 비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크립토 커런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서 헤이즈 역시 지금의 관세 정책이 앞서 그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 대안 자산인 금과 크립토 커런시 그 맥락에서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언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게 말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고. 우리한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장기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수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너무 정답지가 나와 있다.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이제 이 자산에 그 아직까지는 그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주기를 판단하는 게 맞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탄생 이후 지금까지 봤을 때 무조건 성공한 투자 전략이 있었습니다. 뭐냐? 4년만 버텨라. 4년만 버티면 어느 고점에서 사든 4년 뒤에는 항상 그 고점보다는 높은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수없게도 트럼프 취임 전날 10만 9천 달러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고민하신 분들께 4년만 버텨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굉장히 평평한 언덕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 투자는 어떠냐? 물론 장기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진흙이 나와. 무슨 이제 강물에 빠져. 갑자기 운하가 나와가지고 정말 아주 진짜 뭐 빠질 것 같아. 정말 거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걸 모두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향,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향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를 놓고 보자면 파고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고에 재수없게 이 높은 꼭대기에서 타게 되면 야, 여기까지 진짜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못 버티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제가 이 버티는 전략 중에 하나로 적립식 투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장기로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이거 약간 마치 야,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수준이긴 한데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내 돈 갖고 해야 됩니다. 내 돈 갖고 빚내서 하시면 안 되고 빚내서 하면 쫄려가지고 장기 투자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내 돈 갖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돈인데 쓸 돈이면 또 안 됩니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 아니 저는 그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이제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약간 요 텀이 있잖아요. 야, 내가 3개월만 요거 투자해가지고 조금 약간 좀 돈을 벌어보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장기로 오른다라고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장기라고 했을 때 도대체 너의 장기는 몇 년이라고 했는데 뭐 장기로 저는 한 10년 말씀드리고 싶지만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장기니까 최소 4년 이상이 돼야지 코인 시장에서는 장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3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 돈 갖고 해야 되고요. 쓸 돈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계좌를 나눠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장기 투자, 모으는 용 계좌가 있고요. 하나는 매매용이 있어요. 이 매매용을 가지고는 비트코인을 매매하셔도 되고요. 갑자기 야 이거 이 알트가 갑자기 쏘네. 그래서 추세 추종 매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들어갔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매매 계좌를 통해서 이 자산을 불려가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재밌는 투자가 내가 내 돈 들어간 투자가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줄면 괴롭지만 아무튼 이게 불어나면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이 장기 투자용은 그야말로 내가 내 아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그야말로 내 라이프 사이클에서 진짜 내가 뭐 집을 사야 될 때나 진짜 큰 목적의 이제 느낌으로 이제 계좌 하나 갖고 계시고 요 다른 계좌는 약간 단타 느낌으로 매매용으로 이용하시면서 계좌를 불려가 보는 재미도 느끼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계좌를 분리하셔라. 근데 이게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다 보면 요 매매 계좌가 딸려 자본력이
여기서 뺍니다. 확실히 분리하셔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뭐 산술적으로 그래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발행된 게 예를 들어서 100만 개만 있었을 때 갑자기 발행량을 공급을 절반으로 줄였어. 그럼 공급 쇼크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금은 1,900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됐나요? 앞으로 한 200만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시장에 발행된 물량들이 이미 많아요. 근데 공급량을 줄인다고 해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수요예요, 수요. 수요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반감기가 주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반감기가 되면 이게 과거 사이클 보니까 공급이 절반을 줄면서 가격이 올랐네?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요와 공급 숫자를 따져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라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칙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는 무조건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은 확실히 뭐 줄어든 건 맞죠.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 8만 5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기에 뭐 나쁘지 않은 가격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그때 7만 4천 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 같고요. 뭐 지금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치 의심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사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20만 달러 전망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1차 불장, 2차 불장 이렇게 왔을 때 보자면 1차 불장의 고점을 2차 불장에선 항상 더 이렇게 몇 배로 이렇게 띄어요. 그러는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이 상승폭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단순하게 얼마가 올랐냐를 보면 당연히 가격 수준이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차 불장 때 고점이 한 19,000달러쯤 됐을 거예요. 근데 2차 불장 때 고점이 69,000입니다. 한 4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률 자체가 점점 줄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번 3차 불장의 고점은 저는 2차 불장 때 고점이 6.9만 달러에 한 2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 14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지금 8만 5천인데 여기서 어떻게 14만 달러를 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자면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약간 정리가 돼서 비트코인이 일종의 약간 가격 자체가 이렇게 막 널뛰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 냈을 때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한테 좀 알아봐라. 아이디어 좀 알아봐라라고 했거든요. 예산을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이 저는 한 올 하반기쯤에 이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막 더 갈 수도 있겠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 막 적극적으로 막 진짜 말 그대로 뭐 연준이 들고 있는 금을 팔아서 막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서 지금 들고 있는 걸 안 파는 방법 이외에 새로 사는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 뭔가가 나오면 그 호재를 받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4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예상은 예상입니다. 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